현행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측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측정 기준에는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 역사적 원가는 최초에 이제 발생했던 금액으로 쭉 가는 겁니다. 쭉 가고 그 금액 기준으로 뭐 감가상각 빼면 그 금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뭐 금액의 변동이 없죠. 금액의 변동이 없는데 얘는 단 손상을 인식합니다. 손상을 인식하고 거래 원가도 인식하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화폐의 명목 가치가 이제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반영이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토지 같은 경우 이제 역사적 원가를 쓰면 우리 물가 상승률 같은 게 쭉쭉 올라서 이제 토지의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갈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0, 30년 된 회사들은 그 토지를 많이 있는 회사들은 실제로 장부 금액이 20, 30년 전 가격이니까 실제의 공정 가치하고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재평가하는 것도 이제 하는 거죠. 역사적 원가는 이제 과거의 금액으로 쭉 우리가 이제 기록을 유지하는 거고, 현행 가치는 말 그대로 현재의 가치로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업데이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방법은 크게 저기 나온 것처럼 이제 공정가치. 공정가치라는 건 말 그대로 제3자, 독립적인 제3자하고 이제 거래에서 일어난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제3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관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념이 쉬운데 실제로 모든 자산 부채가 거래가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정 가치로 갈 수 있는 자산 부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가치로 하는 파트가 있고, 그래서 공정 가치는 실제로 이제 거래 원가는 좀 약간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 그 거래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가치, 이행 가치. 똑같은 말인데 이 사용 가치는 자산 사이드에서 쓰는 거예요. 자산은 사용하는 거고 부채 쪽은 내가 이행해야 되니까 그 이행 가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를 각각 구분해서 쓰다 보니까 용어를 사용 가치, 이행 가치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 이행 가치는 내가 쓰는 거, 그다음에 이행 가치는 내가 의무를 그 때문에 행하는 거. 이 때문에 이것도 약간 거래 원가가 약간 덜 들어갑니다. 거래 원가 개념이 약간 덜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현행 원가. 현행 원가는 지금 있는 자산을 내가 이제 사는 거예요. 시장 가서 내가 이제 사는 겁니다. 공정 가치는 내 자산이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 현행 원가는 현재 가치를 내가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사갖고 오기 때문에 얘는 거래 원가가 좀 중요하게 있습니다. 거래 원가 쪽이. 그래서 공정 가치, 현행 원가, 사용 가치, 이행 가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회계 기준서의 이제 회계 단위, 우리 개념 체계에서 나오는 회계 단위, 흔히 말하는 계정인데, 계정에서는 어떤 계정은 공정 가치로 하고 있고, 어떤 계정은 이제 현행 원가, 어떤 계정은 사용 가치, 이행 가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 2, 3번 다 쓰고 있고, 또 앞에서 했던 역사적 원가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 4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역사적 원가, 공정 가치, 사용 가치, 이행 가치, 현행 원가 있는데, 각각의 우리가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실제로 좀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2차 시험도, 공인회사 같은 2차 시험 같은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측정 기준에 대한 비교라든지 서술례시오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강의 안에는 좀 중요한 것만 끌고 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기 좀 어려운데, 그 PDF 우리가 이제 따로 업로드하는 그런 데에는 우리가 이제 기준서에서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거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그 표를 보실 때는 거래 원가가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취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지 비용을 인식하는지, 그러니까 손익을 인식하는지, 취득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손익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는 당연히 이제 취득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
이런 현행 가치는 바로 이제 팔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싸게 사면 바로 공정 가치를 우리가 업하면 손익을 바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시점에서도 손익 인식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강의 안에 이제 만들어 놓은 표에는 그 표가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레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2차 시험이라든지 좀 어렵게 나올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현행 가치는 현재 가치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갱신, 업데이트. 그래서 자산 부채가 그냥 계속적으로도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사적 원가와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는 자산이나 부채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의 원가 금액이 아니다. 이거는 좀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서 현재의 가격을, 그럼 현재 시점의 금액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공정가치,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용가치, 이행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했을 때의 가치, 그다음에 이행할 때 드는 가치. 현황 건 내가 지금 동일한 자산을, 동일한 부채를 외부에 사올 때 얼마가 드느냐가 현행 원가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개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측정일에 시장 참여 사이의 정상거래,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정상거래입니다.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해야 돼. 왜냐면은 이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거래 원가가 작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막 거래를 이루어지는 데는 수수료 좀 작잖아요. 그래서 거래 원가를 약간 포지션이 작다고 생각해서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처분 목적, 그러니까 자산인데 우리가 공정가치는 약간 처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정가치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쓰는 거고, 사용가치는 내가 자산을 팔 생각은 없어. 외부에 팔 생각은 없고 내가 쓰면서 경제적 효익을 다 누릴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가치가 중요한 거죠. 이행가치는 이제 우리가 의무를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경우 할 때는 이행가치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이제 시장 참여자의 관점보다는 기업의 특유의 관점을 반영한다. 요 의미가 기업 자체가 이제 사용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가치를 구하려면 기업 내부에서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내부에서 어떤 스케줄로 사용했고 몇 년 동안 사용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가치는 기업 내부에서 산출되는 그 금액이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외부에서 바로 측정되는 금액이다. 이거를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입장에서는 공정가치는 바로 이제 외부하고 이제 대조할 수 있으니까 좀 리스크가 적은데, 사용가치는 완전히 이제 기업 내부의 정보 가지고 산출한 거기 때문에 약간 감사 리스크는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경제 효익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처분할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산을 근데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는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는 현재 가치 포함합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사용가치, 이행가치는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보로 현금 흐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약간 이제 리스크가 약간 있습니다. 네, 그 현행 원가는 보시면 이제 동등한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현행 원가 사갖고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자산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동등한 자산을 사갖고 올 수 있는 가격, 거래 원가를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가치에 대한 정보, 그 개념을 설명해 준 거고, 그럼 특정, 그 측정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무엇이냐를,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개념 체계 기술이 이제 측정 기준이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가 있고, 앞에 지적 특성, 우리 정보의 지적 특성에 목적 적합함, 표현의 충실성, 그다음에 이제 보관적 특성, 이런 것들하고 지금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역사적 원가는 뭐 적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역사적 원가는 적시성이 떨어지는데 검증 가능성은 좀 높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정 기준에 어떤 우리가 재무 정보가 있는지를 서술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측정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그런 의미예요. 이 역사적 원가에는 어떤 질적 정보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쉬운 개념 아닙니다. 쉬운 개념 아니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목적적 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역사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거래에서 도처인 정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죠. 목적적 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원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적 합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목적적 합을 판단하지 않으면 역사적 원가 쓰지 않겠죠. 역사적 원가는 우리가 이제 바뀌잖아요. 손상할 때만 바뀌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자산에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적어도 장부 금액과 같거나 장부 금액만 크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해수 우리가 가는 금액, 우리가 자산을 처분해서 해서 가는 금액이 역사적 원가보다 클 거야.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명목 인플레이션 같이 우리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현재의 가치가 더 클, 명목 가치는 더 클 거고, 역사적 원가로 기록되는 거는 손상을 인식합니다. 손상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해수 가능 금액보다는 해수 가능 금액이 역사적 원가보다 당연히 클 거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산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클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채도 역사적 원가는 어떻게 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우리 부채를 더 이행할 의미가 더 커졌어요. 그건 인식합니다. 역사적 원가는.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마찬가지로 부채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견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의 가치는 부채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를 기록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회사의 미니멈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나.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는 최대 이 회사의 부채는 최대 이만큼이야. 이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행 사용가치와 이행가치가 있어요. 사용가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내부의 특유의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미래 현금 흐름, 미래 사용가치가 얼마큼 될 것까지 생각해서 현재 가치 땡겨서 사용가치를 측정하죠. 미래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증 확인 가치가 있는 거죠. 확인 가치.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추정 현금으로 현재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정보는 미래의 순 현금의 예상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측 가치 가지고 있고 미래에 이만큼 있을 때 우리가 실제 생산이 얼마야, 얼마큼 돌렸어 하기 때문에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 가치도 있는 거고 피드백 가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질적 가치, 우리가 이제 목적 적합하고 표현할 출시성에 있는 그런 정보들의 이런 측정 기준하고 어떤 거하고 매칭되는지를 계속적으로 기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적 특성하고 측정 기준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걸 왜 설명해 주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형자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토지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가 하나 있고, 투자 목적의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투자 목적에. 투자 목적의 토지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니까 말 그대로 약간 처분하려고 우리가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얘는 현재 가치가 얼마냐. 공정 가치가 중요할 수 있어요. 공정 가치. 그다음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쓸 거잖아요. 쓰고 쭉 갈 거기 때문에 사용 가치도 뭐 별로 없고 토지 같은 경우는 쭉 가는 거잖아요. 쭉. 그래서 뭐 역사적 원가로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역사적 원가는 약간 어떤 게 역사적 원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원가로 평가해야지 좀 더 자세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자산의 그 토지는 현행원가를 하겠다. 그런 현행원가는 현재 기준으로 계속 우리가 재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재평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계정 과목 회계 단위별로 어떤 그 측정하는 방법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 이 정의 방법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 이 각각의 측정 기준을 갖고 있는 질적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 하고 있고, 이런 개념들이 각각의 세부 기준서, 유형자산 기준서, 무형자산 기준서, 그 다음에 금융상품 기준서,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기준서에서 각각의 계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한다 이런 걸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 정의가 나오는 그 정의를 하는 앞단이 요 개념 체계입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재 쪽 보시면 이제 좀 풀 패키지 개념으로 좀 기록해놔서 좀 하나하나씩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이 부분은 측정 기준하고 질적 정보의 가치를 이제 그 매핑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측정 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뭐 이렇게 단일의 요인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단일의 요인은 없고,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도 사실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다음 최초 측정 기준이 후속 측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후속 측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수익과 비용이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측정 기준의 변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래원가가 포함되는 측정 기준이 있고 거래원가가 포함되지 않는 측정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 기준을 바꾸면 이런 거래원가가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이 변경되면 수익과 비용이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패스하고.
표현 표시는 패스하고, 뭔도 패스하고, 표시와 공시 부분은, 요게 이제, 제가 간단히 적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없고,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를 분류하고, 자본의 분류, 수익비용, 영업손익하고 뭐 이런 것들 분류를 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상계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지만, 통합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표시와 공시는 또 어느 쪽에 연결되는 우리 재무제표 기준서에, 이건 기준서, 재무제표 표시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표시 쪽 기준서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쪽은 이제 이쪽을 많이 보고 이 기준서를 만든 거예요. 마지막 그 개념책의 마지막 챕터로 우리가 자본유지 개념 보겠습니다. 자본유지 개념. 자본은 이게 면목상의 자본이 있고, 실물, 실질, 실물 자본 쉽게 있어요. 실물, 실질 자본 약간 경제학 개념. 오늘 회계학 개념입니다. 회계학 개념. 우리 성장률, 경제 성장 할 때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 이렇게 하듯이 실질 자본, 실질 자본, 실물 자본은 우리가 실제 그 자본, 물가 같은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다 이제 고려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측정하기 어렵죠.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또 외부 번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표시 영역 중 하나가 그냥 경영진의 수탁 책임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경영진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요소까지도 많이 한다면,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부분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학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이런 실질 자본 개념보다는 명목상 자본을 많이 씁니다. 명목상 자본.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의 유지는 명목상의 자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재무 성과에 다 영향이 된다. 이런 실질 실물 자본은 우리가 보유하면서 이제 명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익이라든지 손실을 다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쪽은 다 제거하는데, 명목상 자본 쪽은 보유한 이익과 손실도 우리가 재무 성과로 다 반영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의 이제 경영진의 수탁 책임할 때 이런 경제 외적인, 우리 기업 외적인 요소를 좀 제거해야 되는데, 그 기업 외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재무자본 유지 개념은, 우리가 재무제표 용자들이 주로 명목상의 투자자본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제 개념을 제택을 해야 된다. 요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재무자본 유지는 재무자본 유지 개념에서는 이익은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에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 재무적 측정 금액, 화폐 금액이 기초 순자산 재무적 측정을 촉구하는 경우에만 상승한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화폐 명목상으로 그 명목상 금액으로만 우리가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해서 이제 OS 문제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질적 기준, 정보, 특성, 요게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 재무제표 요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측정 기준, 이렇게 또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중요한 챕터입니다. 챕터.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훑어보기만 했던 그 자본주지 개념은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자본주의 개념은 실제로 뭐 경제학이나 이런 쪽 개념이지,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맛보기 형식으로 나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출제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출제지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OX 문제인데,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한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공정가치 개념을 물어본 거죠. 공정가치 개념.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 참여자, 네, 거래,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요런 단어. 그래서 이거는 요 개념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이런 현행원가, 현행원가 개념을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현행원가.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그래서 거래원가, 공정가치에서는 거래원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상당히 비중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는 일단 거래원가하고도 안 맞는다. 여러분들께서 기본 개념을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고 기본 개념을 명확히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관점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하므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인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약간 좀 이것도 좀 많이 안 맞죠. 그러니까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관점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각각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중요성을 획일적으로 인계치로 계량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 점 추정치여야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손이라든지 충당부채라든지 뭐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측정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으면 확률, 통계라는 개념도 들어오고 범위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확률 개념이 범위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서 단일 점 추정치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도 충분히 가능하다. 범위. 그래서 얘도 이제 틀린 거고. 네, 재무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며 신문자본 유지 개념 측정한 측정 기준 적용을 요한다.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이거는 안 봤는데 저희가 이제 가볍게 지나쳤는데 이건 반대로 됐습니다. 요거하고 이것도 틀린 거고. 검증 가능성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하기 위해서 단일점 추정해야 한다. 이것도 똑같이 틀린 겁니다. 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오늘 우리가 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한 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는 외부 이용자 누굽니까? 우리가 투자자, 현재하고 잠재적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그 다음에 채권자. 이 사람들을 위한 재무보고에 기초가 되는 개념. 이게 맞죠? 여기까지 맞는 거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 이제 기준서가 아닙니다. 기준서. 우리가 회계기준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준서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는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는 기준서 번호가 없어요. 그냥 이 타이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서가 아닙니다. 얘는 기준서가 아니고 일관성은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관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 가능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약간 이것도 이제 깊이 이것도 뭐 이제 주의 깊게 안 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작년에 회계 기준하고 올해 회계 기준이 동일해야지 일관적으로 적용해야지 우리가 비교 가능한 거예요.